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업에 앞서서 교재에 보면은 5장이 전기회로의 과도 현상이고 6장이 변압기와 절연 파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기회로의 과도 현상은 이번 학기 말미에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할 거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에 이제 아주 기초적인 형태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항상 보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가 이번 학기 끝날 때 잠깐 짬내서 그 부분만 내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6장에 변압기와 절연 파괴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변압기와 절연 파괴 쪽에 이제 변압기 쪽은 이제 4학년 1학기에 있는 이제 기계학 시간에 이 부분을 많이 다루니까 그때 배우는 걸로 하고 이 전기전자공학 시간에는 이 부분은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것은 이제 전기 계측을 할까요? 자, 전기 계측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이제 전류 측정하고 전압 측정하고 뭐 추가로 하면은 뭐 저항 측정하고 뭐 그다음에 뭐 다이오드 측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제 계측기 구조에 대해서 살짝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 책이 쓰여진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옛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가볍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기 계측. 자, 계측을 하면 항상 이제 단위가 따라오죠. 이제 여러분들 흔히 몸무게 잴 때는 뭐죠? 킬로그램으로 이제 그런 무게에 대한 단위가 따라오죠. 그것과 같이 어떤 양을 측정할 때는 항상 이제 단위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단위는 양이 기준이 되는 양을 말하고 측정은 기준량의 몇 배인가를 구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그쵸? 다음 측정 방법은 직접 측정하거나 이제 간접 측정하거나 이런 측정은 직접과 간접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은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저울 같은 것들은 이제 이미 내부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저울은 이제 이런 저울을 요즘 안 쓰죠. 저울은 이제 뭐 학생들이 흔히 쓰는 이런 네모난 저울에 여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이런 저울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저울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저울 내부에는 압력 센서가 이렇게 존재해요. 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개 정도 넣으면은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압력 센서가 있어서 이제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렇게 올리면 이 센서에 눌리는 압력과 그 다음에 무게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보통 체중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값의 표시. 자, 이쪽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드해서 좀 그래도 그냥 쭉 편하게 읽고 넘어갑시다. 아날로그 방식은 눈금으로 표시하는 거고 요즘도 이제 눈금 표시하는 뭐 저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눈금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가끔 보이긴 하죠. 얘는 측정량이 대소관계가 용이함, 저울, 눈금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측정자에 따른 오차, 측정자가 눈금을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금이 이제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자만 하더라도 1cm, 뭐 2cm, 3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센티미터 단위로만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러면 이 중간값 이런 데 존재하는 값은 뭐 A라는 학생은 2.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B라는 학생은 2.25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둘 다 정확한 참값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식의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디지털 방식은 요즘 뭐 대부분의 측정 장치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데 숫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측정자에 따른 오차는 얘는 발생하지 않아요. 숫자를 못 읽는 경우가 아니면은 오차는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측정자의 오차가 없고 정밀도가 높고 대소관계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뭐 숫자만 있으니까 얘가 무겁다 가볍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대소관계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용어가 요즘 학생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옛날 저울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두 가지 저울을 봅시다. 자, 이런 저울 같은 경우에 눈금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얘는 이제 디지털 방식이고 얘는 이제 눈금 아날로그 방식인데, 자,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측정자마다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저울에서는 숫자를 읽는 거기 때문에 오차 발생은 줄어들어요. 측정자가 오차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저울을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저울은 이쪽에 기준이 되는 물체를 두고 이쪽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딱 두면은 이게 만약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를 얹어놓자마자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이쪽이 내려오면은 기준보다 얘가 가볍다는 얘기고, 이쪽이 내려오면은 얘가 기준보다는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소관계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측정관계의 대소관계가 용이함. 디지털 방식은 어때요? 디지털 방식은 이런데 만약 이제 피사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놨다 그러면 얘 하면은 얘가 얼마라고 딱 뜨죠. 근데 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무겁거나 가벼운지 아직 모르죠. 기준이 되는 물체를 딱 얹어놓고 두 번 얘 측정 한 번 하고 기준이 되는 물체 측정해야 두 번을 해야 얘가 얘보다 무겁다 아니면 가볍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값하고, 그쵸? 참값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기준을 설정을 하긴 했지만은 그 기준이 원래는 그 참값이라는 것 자체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준 도량계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1kg 뭐 물체나 뭐 거리의 기준이 되는 뭐 미터나 센티미터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은 다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차를 줄인 것일 뿐이지 참값은 아니에요. 그것들도. 그래서 참값은 측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측정에는 오차가 따라오게 되고,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오차 백분율은 이제 측정값 빼기 참값분의 참값을 해서 이제 퍼센티지로 이렇게 만드는 걸 오차 백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차는 항상 발생하고, 오차에는 이제 교재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통오차, 과실오차, 우연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개통오차를 살펴봅시다. 개통오차는 오차의 크기와 부호를 추정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는 오차로, 예를 들어 이제 계기오차 같은 경우에 측정 계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 그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자나 온도계 뭐 계기판 등등이 다 눈금이 매겨져 있죠. 눈금이 매겨져 있는데 그 매겨진 눈금이 얼만큼 정확하냐, 그쵸? 얼만큼 정확한가, 아니면은 이제 0점 보정이 안 된 경우, 0점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울의 경우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그쵸? 근데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0이 아닌 다른 값을 표시한다 이러면은 거기 기본적으로 그 장치가 오차를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장치의 오차를 0으로 만드는 것, 사실 완벽한 0이 되진 않지만은 0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0점 보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환경오차라는 게 있어요. 계기오차, 계기 측정하는 장치가 갖고 있는 오차. 그 다음에 환경오차라는 것도 있는데, 측정할 때 온도, 습도, 압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생기는 오차를 환경오차라고 하고, 개통오차에는 계기오차, 환경오차, 그 다음 개인오차가 있어요. 자, 환경오차의 경우 측정기기의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눈금의 변화, 질량 측정 시 공기 부력에 의한 영향 등 이런 것들이 환경오차에 속해요. 그 다음 개인오차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선입관이 작용하여 생기는 오차를 말하며, 시간을 측정할 때 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을 인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고 있다가 이 물체를 탁 놨을 때 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 학생마다 이제 딱 놓는 시점에 이제 스탑워치 누르는 타이밍하고, 그다음 딱 그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스탑워치를 누르는 시점하고, 그게 다 학생마다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다 존재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과실오차, 얘는 이제 계기 취급 부주의로 생기는 오차를 말하고, 이 계기를 잘못 다루는 걸 말한 거예요. 척도의 숫자를 잘못 읽었다든지 계산을 틀리게 하여 생기는 오차이며, 실험자가 충분히 주의하여 제거해야 하는 오차이다. 그러니까 눈금 잘못 읽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과실오차는. 자, 우연오차, 그 다음에 우연오차라는 게 있어요.
얘는 주의 사정으로 측정자가 주의해도 피할 수 없는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며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연 오차를 작게 할 수 있으나 보정할 수는 없는 오차. 예를 들어 측정 시 갑자기 주위 환경이 불규칙하게 변하여 측정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쑥 지나가. 그럼 어때요? 그 측정한 값이 오토바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오차라는 거는 랜덤하게 일어나는 오차.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듯이 여기 개통오차 쪽에 보면 계기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계기오차. 계기오차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마다 전부 다 이 장치는 오차가 몇 퍼센트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기가 이제 허용오차인데, 허용오차, 그러니까 측정 장치들이 전부 다 이제 오차를 갖고 있는데 그 오차의 폭이 얼만큼 큰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이 허용 오차인데, 보면은 그 뭐지, 등급에 따라서 가령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등의 지시계기에서 등급에 따라서는 0.2등급은 0.2%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오차 범위 내에 값을 지시하게 되어 있고, 0.5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0.5%, 1급은 1.1%, 1.5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2.5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이제 계측기가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오차가 이제 오차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물론 이제 오차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매우 정밀하게 만든 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측정 장치에 이제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뭐 흔한 말로 그 학생들 뭐 키를 재는 장치에다가 허용 오차를 뭐 1 마이크로미터 허용 오차를 허용한다 이러면 어때요? 학생들이 키를 1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단지 지금 요즘 수준은 이제 그냥 밀리미터 단위 1mm 이내의 오차 정도면은 키를 측정하는데 충분하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그런 장치에 1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가 없잖아요. 1 마이크로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키 재는데 그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m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 장치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등급에 따른 분류해서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 허용 오차 이게 이제 달라져도 이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 뭐 오차가 뭐 되게 큰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그러면은 그건 또 그 측정한 값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정밀한 측정을 요구하는데 정밀한 측정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공학개론이니까 이제 전기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그 이전에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SI 단위라고 요즘 학생들도 배우나 중학교 때쯤 배웠던 것 같은데, SI 단위 미터법에 따른 측정 단위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체계를 말하며 1960년 제11회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결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7가지 기본 단위가 이제 설정이 됐는데, 길이는 미터로,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시간은 초로, 전류는 암페어로, 온도는 켈빈으로, 물질량은 몰로,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이제 7가지를 이제 설정했어요, 저때. 그 외에 이제 유도된 유도 단위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물리를 아마도 배웠을 텐데, 물리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돼서 전기 관련 유도 단위는 주파수는 어때요? 헤르츠로 표현하는데 얘는 뭘로 만들었죠? 시간으로 만들었죠. 그쵸? T분의 1 S,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분의 1이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뭐 1 열량에서 이건 줄, 전력은 와트, 전기량은 쿨롱, 전이차는 볼트, 뭐 정전 용량은 페럿, 그 다음에 저항은 옴, 그 다음에 컨덕턴스 지멘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도된 단위란 얘기예요. 유도된 단위인데 이제 이게 주파수가 시간분의 1로 이제 만들어졌듯이 이런 단위들도 이제 다 다른 이 기본적인 단위를 이용해서 이게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CGS하고 MKS 단위가 있는데, CGS는 이제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MKS는 이제 그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단위를 나타내요. 자, CGS는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로, 위에서는 우리 미터, 킬로그램, 세크, 이제 시간을 세크라고 하는데, 세컨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간이 단위로는 센티미터, 아니야, 단위로서 길이는 센티미터, 그 다음 무게는 그램, 시간은 초로, 이렇게 작은 단위, 이렇게 작은 단위 세 가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CGS 단위고, MKS는 얘보다 큰 단위.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이렇게 초로, 이렇게 기본 단위로 삼는 단위계를 나타내요. 이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실용 단위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MKSA인데, 자, MKS 단위에다가 A가 더 들어갔어요. 얘는 이제 전류, 암페어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암페어를 한 게 이게 MKSA 단위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제 크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이제 크기가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천은 킬로가 붙죠. 그쵸? 그 다음에 10의 6승은 밀리언에 이제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 얘는 기가, 그 다음에 10의 12승은 테라,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 마이너스 3승 얘는 밀리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크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femto, 피코.
이렇게 이제 크기에 대한 이 기준을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앞에 붙는 이제 단위는 아니고 앞에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용어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12성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계기의 종류인데, 이 내용도 이쪽 뭐 가동코일형, 가동철편형, 뭐 전류력계형, 열전형, 정전형, 정류형, 유도형 이것들은 내가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국시하고 관련해서 이게 여전히 다뤄진다면은 학생들이 4학년 때 내가 따로 한 번은 언급을 해줄게요. 근데 워낙 이게 내용이 이제 올드한 거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뭐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여기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런 전기기기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학생들이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측정기의 경우 우리가 전기를 배웠고 지금까지 직류하고 교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직류를 측정하는 용도의 장치는 옆에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류용의 경우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고, 직류하고 교류 양쪽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삼상 전원의 경우는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 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게 없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뭐 미리하고 킬로의 얘기지. 미리, 킬로, 뭐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학생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걸로 이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구조, 전기계기의 구조로 나타나는데, 옛날 장치들은 전부 다 이제 전류를 흘려서, 그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그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류원이라고 칩시다. 전류원에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코일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쪽에 흘리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이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죠. 자기장 B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자, 이 자기장 근처에 자성체를 두면은 얘가 어때요? 얘가 이쪽으로 밀리거나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뭐 이런 식의 행위가 발생하겠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계측기를 만들었어요. 제작. 과거에는. 근데 요즘의 계측기들은 이걸 이용하진 않아요. 뭐 이런 방법하고 뭐 가령 과거에는 이제 스프링을 똘똘똘 말아서 이 스프링에 이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지시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디지털화가 돼서 전부 다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전류값을 직접 이제 반도체 소자가 읽어내고 그 값을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네, 이쪽 내용도 이제 가볍게 쭉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전기기계 구조는 구동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지시장치가 있다. 자, 구동장치는 움직이게 하는 장치.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전자력이 발생하고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전자력에 의한 구동 토크를 이용한다. 이 전자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제 회전력을 이용하는데, 자, 이 가운데 보면,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죠? 가동 코일이 여기 있어요. 가동 코일이 여기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자석이 있죠? 자석이 있어요.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여기에 이 가동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 자석과 이 가동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력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이렇게 회전력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회전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자, 이 가동 코일 몸체에 이렇게 지침을 붙여놓으면 어때요? 회전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이런 지침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이제 눈금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우리가 이 계측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좀 입체적으로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런 이제 구동장치가 이렇게 이제 가동 코일과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자, 이런 핀을 쓱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에 이 핀에 이제 외력이 딱 작용하면 얘가 쑥 가서 이제 멈추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뭐, 여기서 멈춘다고 치면은, 여기서 끄트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장치는 뭐냐면 지침을 멈추게 해주는 힘이고 스프링의 힘을 이용한다. 그럼 자, 힘 작용하면 얘가 한정없이 앞장에서 봤듯이 이런 경우에 힘 작용하면 얘가 쭉 계속 움직여 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작용한 힘과 상응하는 만큼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상응하는 만큼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상응하는 만큼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스프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힘과 상응하는 정도만 움직이게 이걸 잡아주는 이런 스프링이 존재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어장치는 지침을 멈추게 해주는 힘을 말하며 스프링의 힘을 이용한다. 이 그림에서는 이 스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동장치는 얘가 보통 이제 요즘 학생들은 이제 눈금이 있는 장치를 별로 못 봤을 테니까, 얘가 움직일 때 가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바로 쓱 가서 탁 멈추는 게 아니라 쓱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탁 멈춰요. 이렇게 멈춘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측정하는 시간까지 살짝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끝에 자, 뭐 공기 제동을 이용한 이제 제동 장치가 있는데, 자, 여기 뒤에 이렇게 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판이 이렇게 가면서 공기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움직일 때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가 이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구동장치의 힘이 서로 상쇄되는 그 정도까지만 적절하게 움직이고, 아까처럼 떨림 현상은 이제 줄어들게 돼요. 이 제동 장치를 붙이게 되면은 이 뒤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공기 제동을 한다. 이런 날개를 이용해서 이런 방식이고, 그 외에 이제 전자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 와류 전류 있죠. 와류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와전류를 이용해서 이게 그 서로 힘을 받도록, 이 주변 장치에다가 이제 힘을 받도록 해서 이제 제동 장치를 구성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지지장치는 아까 봤듯이 얘가 돌아가려니까 위아래 축이 있어야 되죠. 위아래 축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지장치는 가동 코일과 지침을 지탱하는 장치고, 이제 피벗 지지 뭐 이렇게 피벗을 한글로 뭐라 그러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렇게 축 딱 닿는 이 부분 피벗 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드밴드 지지는 이렇게 이제 밴드 타입으로 판상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제어 토크를 이제 만들어내고, 자, 이 밴드 타입으로 이 가동 코일을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철판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힘 받는 만큼 얘가 쓱 움직이겠죠. 쓱 돌아가겠죠. 판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회전축에 이 밴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밴드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전류의 통로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용하는 장치의 이름이 뭐냐면 테스터라고 보통 간단하게 불러요. 테스터라는 장치. 이런 장치가 이제 테스터인데, 자, 그림으로 보면 뭐 과거의 장치는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지침을 이용해서 한 장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즘에 대부분 이용하는 게 이런 디지털 방식의 테스터기를 이용해요. 이 테스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도 얘는 지금 주로 이 장치를 많이 이용해요. 전압을 재거나 전류를 재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재거나 뭐 이럴 때. 자, 다른 말로는 회로 시험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서킷 테스터기라고도 하고. 자, 얘는 기본적으로 직류 전압, 직류 전류, 교류 전압, 저항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 뭐 아날로그식 테스터와 디지털식 테스터의 특징을 비교하면은, 아날로그식은 아까 봤듯이 가동 코일형이고, 디지털 테스터는 전자회로로 구성된 전압계이고, 자,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1V당 20kΩ DC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디지털의 경우 1V 이상 범위에서 10MΩ. 학생 혹시라도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쭉 읽고 말어.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학생들 읽고 말아요. 굳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눈금 표시는 지침으로 표시하고, 얘는 디지털은 이제 숫자로 표시하고. 자, 얘는 눈금이니까 읽는 사람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얘는 이제 숫자니까 이제 동일한 값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다음 정확도는 이제 계기에 따라서 다른데 뭐 전압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교류 전압은 뭐 4%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나타내는 이 교류 전압의 경우는 실효값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효값. 그 다음에 디지털 테스터는 직류 전압계 이를 이용하고, 이제 얘는 이제 오차가 이 정도 크기다. 0.1하고 0.5% 이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취급은 이 범위 사용법에 주의를 내고, 그 다음에 얘는 지침을 이용하니까 이 가동 코일형이니까 이게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충격이 가해지면 얘가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충격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얘는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내부에 보호장치가 없어서 연결을 잘못하면 얘는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는 스위치가 켜고 끄는 거를 이제 켜고 끄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항상 이거 잊지 말고 사용 후에는 꺼내야 돼. 안 그러면은 배터리가 소모돼서 이제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얘도 배터리 사용을 해요. 얘도 배터리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측정할 때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얘는 모든 측정에 다 배터리를 사용해요. 얘는 저항 측정 때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얘도 전원 스위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저항칸에 놓으면 안 돼요. 얘는 여튼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여기서 자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과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내가 그냥 그림으로 따로 그려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전원이 있어요. 자 여기 R이 있고, 하나 더 그려놓자. R1, R2. 여기 I가 그랬죠. 다시 한번 이제 I는 R1 플러스 R2죠. 이것분의 V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계측기를 이용해서 전류 측정하고 싶다. 전류는 흘러가는 거잖아. 흘러가는 거. 전류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류 측정은 이 사이에 선을 끊고 이 사이에다가 이 전류 측정 장치를 A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을 끊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렬로 연결하는 듯한 형태를 띄어요. 일부에서는 직렬로 연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전류 측정은 전류 측정, 흐르는 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끊고서 이 안에 전류계를 삽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전압 측정은 뭐죠?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전압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전압계를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 옆에 선 끊거나 이러지 말고 이 옆에 우리가 측정하는 R1에 걸린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이러면은 VR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R1 양단에 전압계를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전류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서 이 전구로 가는 길 사이에 끊고서 이 전류계를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뭐지? 뭔지 몰라도 뭔가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전압 측정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란히 이렇게 이거 같은 게 교류인데 교류 전압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에 직접 연결하면 돼요. 얘는 전압 측정이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연결하면은 이쪽 단자하고 이쪽 단자 사이에 전압을 바로 이제 측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저항 측정 모드로 바꿔서 테스터기 그림이 보이나 모르겠네. 좀 그림을 크게 한번 봐볼까? 자,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미리 암페어 그 다음에 10A 얘를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 측정하고자 하는 데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오프 이 전원을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교류 전압 옆에 표시가 교류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류 전압인데 얘는 이제 미리볼트 단위로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5옴 있죠. 저항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저항 측정할 때는. 그 다음 배터리 테스트나 뭐 이 트랜지스터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 모드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봤듯이 저항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이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이 5kΩ이라 그러면 저항 양단에 이렇게 테스터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부 그림은 왜 나왔냐면은 저항 측정하려면은 이 내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원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측정하는 거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다이오드 측정하는 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테스터기 측정 원리는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뭐 전압 측정이나 이제 전류 측정 방법은 아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건 다이오드 측정할 때 다이오드의 특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다이오드 특성은 내가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도 그 반도체 수업을 하면서 내가 다이오드 특성을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오실로스코프는 얘는 자 여기서는 전압의 파형을 표시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보면 돼요. 책에서는 이래저래 썼는데 자 교류 전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아까 그 테스터기는 여기 이 측정을 하면은 뭐 몇 볼트 이렇게 시료값만 이렇게 딱 나와요. 파형이 진짜로 이렇게 생겼는지 이제 테스터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실로스코프라는 이 장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준다고. 실제로 이 값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 실제 파형을 볼 수가 있는 장치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전압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얘로는 전류를 못 재요. 얘를 이용해서 전류를 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간접 측정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저항이 얼마인지 알고 전압이 얼마인지 알면 여기서 전류는 R분의 V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 측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얘를 다루려면은 몇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들 뭐 타임하고 볼트 전압 단위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내 방에 이 장치가 하나 있어요. 내 방에 이 장치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평상적인 학교에서는 이 장치를 잠깐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여튼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고, 얘를 이용해서는 전압의 파형을 표시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 정도 얘의 기능을 아는 정도로 끝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이제 전기 계측 이걸로 끝났어요. 전기 계측은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전자 재료 쪽을 아마 다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업 끝.